아버지가 남긴 돈이잖아. 당연히 나눠야지. 네가 뭐라고 반을 가져가? 난 병원비 다 냈어. 둘 다 그만해. 증여세도 아직 안 냈어. 내가 관리할 거야. 네가 관리한다고? 웃기지 마.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총 40억 원입니다. 그러나 세 분께는 2억 원의 빚 청구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지금 관 속에 있습니다. 제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제 유산을 놓고 싸우는 소리가 관 속까지 들려왔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가 남긴 유산 4억뿐이죠.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4억인 척 숨겨둔 진짜 유산의 금액은 40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4억을 탐한 대가로 자식들에게는 2억 빚 청구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통쾌한 복수와 함께. 그럼 40억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과연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한 노인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아니, 완전한 어둠은 아닙니다. 관 뚜껑의 작은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비칠 겁니다. 제가 평생 일했던 목공소의 형광등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빛. 75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눈은 감겼습니다. 손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습니다. 심장은 멈췄습니다. 숨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아직 들립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감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밖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장례식장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낮게 깔려 있지만 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진명이는 제가 받아야죠, 제가. 아, 오빠가 맞으니까 오빠가 받겠네. 둘째 딸 수정의 목소리 날카롭고 조급합니다. 그럼 저는 뭘 받아요? 저도 자식이에요. 막내 아들 준호의 목소리 떨리고 불안합니다. 제 자식들이 제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관 속에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군요.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4억. 지금 내 통장에 있다고 지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사람들은 꽤 많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자식들도 모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든 50년의 노동. 18살에 목공소에 취직해서 68살에 은퇴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아플 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등록금. 큰아들 민수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둘째 딸 수정의 대학 등록금 1,800만 원. 막내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 2,200만 원. 결혼자금. 민수의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 수정의 결혼 예물과 예단 3천만 원. 준호의 신혼집 전세금 1억 2천만 원. 사업자금. 민수의 사업 미천 8천만 원. 수정 남편의 병원비 3천만 원. 준호의 빚 5천만 원. 다 합치면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어도 남은 돈 하루 3끼를 라면과 김치로 때우면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고 이불을 2장 덮으면서 10년 된 옷을 꿰매 입으면서 모은 내 인생이 담긴 돈. 그 돈을 놓고 제 자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 시신 앞에서. 어차피 3등분하면 되잖아. 각자 1억 4천씩.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오빠는 전에 사업자금으로 8천 받았잖아요. 그럼 저랑 막내는 더 받아야죠.
수정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누나도 결혼할 때 받았잖아. 나만 손해야.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칩니다. 다투는 소리가 커집니다. 누군가 의자를 확 밀어내는 소리. 누군가 책상을 치는 소리. 장례식장이 시끄럽습니다. 제 장례식장이. 관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도 자식들은 병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입을 옷이 없어도 자식들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 가슴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손글씨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쓴 글씨입니다. 제가 관 속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 유언장은 장의사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해 주세요. 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들의 다툼도, 자식들의 계산도, 자식들의 기대도, 모든 것이. 관 밖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돈 얘기, 집 얘기, 통장 얘기. 저는 관 속에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듣는 것뿐입니다.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제 목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유언장을 통해서 75년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거니? 아니면 돈을 사랑한 거겠지? 그나마도 많지도 않은 돈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아둥바둥. 관 뚜껑의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밤이 깊어가나 봅니다. 자식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아마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나 봅니다. 내일이면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저는 관 속에서 마지막 숨을 고릅니다. 아니, 이미 숨은 멈췄지만 마지막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5년 인생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의 기록,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를 담은 유언장의 이야기. 관 속은 다시 완전한 어둠에 잠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빈소 앞 조문객이 떠난 밤 11시. 장례식 2일째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자 장례식장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북적였던 빈소 앞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만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빈소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50세.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찬 모습. 상주로서 하루 종일 절을 받느라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정아, 준호야, 나와봐.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둘째 딸 수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47세.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는 척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오빠 뭔데요? 저 피곤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44세. 양복 와이셔츠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 급한 일이에요. 저 좀 급한 전화 받아야 하는데. 앉아. 민수가 복도 끝 흡연실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아버지께 혼날 때처럼. 하지만 이제 혼낼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안에 관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빈소가 아닌 복도 저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예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래서 지금 해야지. 장례 끝나면 다들 흩어질 텐데 그때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는 실용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누나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오빠가 먼저 말해봐요. 오빠는 알아요. 모르니까 묻는 거지. 저도 몰라요. 나도.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안 알려주셨대? 수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안 믿으셨나 봐.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줄 생각이 없으셨거나. 준호의 말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유산은 받을 수 있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충 정리해봤어. 아버지 재산.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일단 부동산 15평 연립주택. 시세 1억 2천. 겨우. 수정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두리 낡은 연립이니까 재개발도 안 돼. 그럼 예금은요? 이게 문제야. 정확히는 모르는데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통장에 4억 정도 있다고. 4억. 수정과 준호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정확히는 4억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럼 합쳐서 5억 넘게 있는 거잖아요. 준호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1억 2천, 예금 4억, 그리고 아버지 보험금이 보험은 얼마야?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 그럼 총 5억 5천? 세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으로 나누면 1억 8,300. 잠깐.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나? 왜요? 우리 셋이 자식인데. 준호가 반문했습니다. 나는 맞이잖아. 그리고 아버지 장례도 내가 주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남이라고 더 받는 법 있어요.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맞죠.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들 지금 진심이야? 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알아? 장례식장 비용, 음식값, 수혜, 관. 그건 장례식 끝나고 나눠서 내면 되잖아요. 수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유산에서 빼면 되고. 민수는 동생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동생들인가?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가 맞나? 하지만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똑같다는 것을. 좋아, 그럼 공평하게 가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공개하자. 순간 수정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돈 다 합산해서 유산에서 빼는 거지. 그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공평하게 하려면 계산해야지. 민수가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어. 종이에 적힌 내용들. 박민수 큰아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 비용 및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 사업 자금 2015년 8천만 원. 합계 1억 8천만 원.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네요. 수정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나는 맞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사업 자금은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갚았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혹시 지금도 빚이? 2억.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이 2억이야. 그래서 이번에. 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이 필요한 거구나. 수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어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박수정 둘째 딸. 대학 등록금 1,800만 원. 결혼 예물 및 예단 3천만 원. 남편 병원비 2018년 3천만 원. 남편 사업자금 요청 거절됨 1억 원. 합계 7,800만 원. 남편이 작년에 사업 확장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빌려주셔서. 그래서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이자가.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이자만. 원금은 얼마인데? 5천만 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너도 급한 거네. 저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막내도 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도 말해봐. 아버지한테 얼마나 받았어? 박준호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 2,2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1억 2천만 원. 개인빚 대납 2020년 5천만 원. 도박빚 미상? 합계 1억 9,200만 원. 도박은 끊었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네? 아니 거의. 거의가 뭐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얼마? 3천만 원. 뭐? 민수와 수정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아버지 카드. 뭐? 아버지 카드 좀 썼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 그거 범죄야. 범죄 아버지 몰래 카드 쓰면. 형도 아버지 돈 8천 받아놓고 안 갚았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도 병원비 받아놓고 또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거야. 저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카드 비밀번호 아셨으면서 안 바꾸신 거잖아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복도 끝에서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입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잘 살았으면 하셨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공동 운명체. 그럼 이렇게 하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장례 끝나고 바로 상속 절차 밟는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은행은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사망 증명서 가져가면 돼. 상속인 확인되면 은행에서 처리해줘.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준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 다음 주까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건 내 문제고.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밟아야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어. 그럼 일단 형이 좀. 내가 왜? 형이 맞이잖아요. 맞으라고 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야? 2억 빚진 사람한테? 그럼 누나라도. 나도 없어.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자 내기 바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거네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까 유산 계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계산기 꺼냈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안에서 관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 남매의 머릿속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그 낮고 잔잔한 목소리. 내가 너희한테 준 것도 공평했니? 민수는 빈소문을 쳐다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관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 사업자금 8천만 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아, 내 남편 병원비 3천만 원. 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내 신혼집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 준호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다 합치면 2억 3천만 원. 내가 너희한테 미리 준 유산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줬니? 세 남매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언제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니?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2억을 빌리러 갔던 날, 너희는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니?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간 적이 있니?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내 마지막 6개월을 알고나 있니?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세 남매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각자 생각 좀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진명이는 어떻게 해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얘기하고. 통장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빈소 앞을 지나칠 때 그는 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빈소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빈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관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관. 준호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 저도 살기 힘들어요. 변명 같은 고백. 아버지도 이해하시죠? 대답 없는 질문. 준호는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빈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국화꽃 향기만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의 대화, 자식들의 계산, 자식들의 본색, 모든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시간은 내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 1949년 전쟁의 그림자.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1949년 3월 5일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 하고도 3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 기억 속 첫 장면은 어머니의 등입니다. 피난길, 어머니는 저를 업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부산 판자촌에 정착했습니다. 판자 5장으로 만든 집.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저를 키웠습니다. 철수야, 너는 꼭 학교 가야 한다. 내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월사금 내래요. 얼마? 300원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야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2시까지 국밥을 팔아 300원을 모으셨습니다. 중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왜? 제가 돈 벌게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1964년 제 나이 15. 저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용접공 보조.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 300원. 소는 매일 물집이 잡혔습니다. 용접 불꽃에 대어 화상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3년 후 저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1967년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작은 목공소. 야, 너 힘 좀 쓸 줄 아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덩치 큰 50대 남자였습니다. 네, 잘합니다. 좋아. 하루 500원 줄게. 새벽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손바닥은 늘 굳은 살과 물집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지는 건 좋았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아름다운 가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철수야, 너 집도 안 가? 사장님, 저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사장님은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년 후 저는 목공소 최고의 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972년 3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2만 원을 부산의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나머지 1만 원으로 하숙비와 밥값을 내고 살았습니다. 철수야, 너 이제 장가 좀 가야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이요. 제가 돈을 좀 더 모아야지요. 돈은 무슨?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25살에 결혼. 김순자. 동네 슈퍼주인 딸이었습니다. 23, 단발머리에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건 목공소 근처 슈퍼에서였습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88라이트요? 아니요, 그냥 88이요. 200원입니다. 돈을 건네며 손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슈퍼에 갔습니다. 담배를 사러, 라면을 사러, 이유를 만들어서. 3개월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 씨, 저 순자 씨가 좋습니다.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일주일 후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시집 가면 우리 딸들한테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딸들이요? 네. 제가 딸만 낳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딸만 낳는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다 우리 자식이죠. 제가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자 씨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1974년 10월 15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목동 중국집에서 했습니다. 하객 20명. 축의금 20만 원.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그럴 돈도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목공소 근처 3평짜리 단칸방에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행복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첫 아이의 탄생. 순자의 비명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순자는 진통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병원까지 2km. 택시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여보, 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산모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출산 비용 30만 원 먼저 내셔야 합니다. 30만 원이요? 네, 자연분만이면 30만 원, 제왕절개면 50만 원입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월급날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5만 원뿐이었습니다. 저 5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선입금이 없으면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야! 사장님이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셨던 겁니다. 사장님, 내가 낸다. 걱정 말고 순자 곁에 있어. 사장님 이걸 어떻게? 됐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어서 들어가. 새벽 5시 23분. 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 건강한 사내 아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순자는 너무 힘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얼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뭐든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 빼어날 수. 백성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라. 제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가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집에 들러 밥을 먹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른 목공소에서 가구 수리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젊을 때 고생하면 민수는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걱정 마. 나 튼튼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늘 피곤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978년 둘째의 탄생. 여보, 또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근데 미안해요. 왜? 딸일 것 같아요. 저는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딸이면 어때? 우리 딸 예쁘게 낳자.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했어? 딸이든 아들이든 다 우리 자식이라고. 1978년 7월 3일. 둘째 딸 수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의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딸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이렇게 예쁜데. 저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널 평생 지켜줄게. 수정이는 민수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순했는데 수정이는 까칠했습니다. 밤에 잘 울었고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수정이가 자꾸 울어요. 내가 안아줄게. 저는 밤마다 수정이를 안고 목공소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정아, 왜 우니? 아빠가 미워?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신기하게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수정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아빠 알았어 하는 것처럼. 1982년 늦둥이의 탄생. 여보, 또 아기가.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나이 33, 순자 나이 31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셋째도 건강하게 낳자. 하지만 여보, 우리 형편이. 맞았습니다.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비가 들었고 수정이도 곧 학교에 갈 나이였습니다. 셋째를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네. 우리 아이도 낳자. 우리가 어떻게든 키우자. 정말요? 우리 자식인데 당연하지. 1982년 11월 10일. 막내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준호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컸습니다.
마치 나도 여기 있다. 나도 보살펴달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새 아이를 다 키울 수 있을까? 준호가 태어나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목공소 일반 부업, 주말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15만 원이었지만 나가는 돈은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학비, 분유값, 병원비. 매달 적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돼. 하지만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좀 가봐요. 괜찮아. 나 튼튼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었고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1985년 아내의 부탁. 여보, 순자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일? 네, 낮에 슈퍼에서 아르바이트요. 시간당 500원 준대요. 저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애들은? 민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동생들 좀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당신이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저도 도와야죠. 저는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요. 우리 힘내서 애들 대학까지 보내요. 응, 그러자. 그날부터 순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2개씩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목공소와 밤 부업을, 순자는 낮 슈퍼와 저녁 식당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고 순자는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짧은 메모로 대신했습니다. 여보, 민수 학교 숙제 봐줘야 해요. 순자가. 알았어, 내가 볼게. 철수가. 여보, 수정이 감기 걸렸어요. 약 먹였어요. 순자가. 고생했어, 푹 쉬어. 철수가. 여보, 준호 분유 떨어졌어요. 사다 놓았어요. 순자가. 고마워, 당신이 고생이 많아. 철수가.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메모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아이들의 성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정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준호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공소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더 많았습니다. 새아이의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교복값.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아빠, 저 학원 보내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이요. 친구들은 다 다녀요. 얼마? 한 달에 10만 원이요. 10만 원. 제 월급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영어 가르쳐 줄게. 아빠는 영어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책 보면서 같이 공부하자. 민수는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빠,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피아노? 내 친구 지수는 피아노 학원 다녀요. 너무 예뻐요. 수정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조금만 참자.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네.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정이가 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빠, 저 축구화 사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축구화? 내 친구들은 다 나이키 신어요. 저만 안 신어요. 준호야,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도 괜찮잖아. 근데 이거 형이 신던 거잖아요. 저도 새 거 신고 싶어요. 저는 준호의 운동화를 봤습니다. 민수가 신던 운동화 수정이가 물려받아 신었고 이제 준호가 신고 있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진짜요? 나이키요?
다음 날 저는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대신 비슷하게 생긴 짝퉁을 샀습니다. 준호야, 여기. 와, 나이키다. 준호는 기뻐하며 신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대학 등록금과의 전쟁.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어디? 서울시내 대학이요. 경영학과요. 저는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 감사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힘으로 공부한 거였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 받으면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민수야, 등록금은 아빠가 마련할게. 네. 근데 아빠 얼마예요? 1년에 500만 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저도 막막했습니다. 500만 원. 제 1년치 저축액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율 연 15%.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대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수정이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저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돼. 하지만 돈이. 아빠가 있잖아, 걱정 마.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400만 원. 이자는 계속 불어났지만 참았습니다. 3년 후 준호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저도 서울시내 대학이에요. 그래, 잘했다. 등록금은? 걱정 마. 형이랑 누나 다 보냈는데 너만 못 보내겠니?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600만 원. 대학 등록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통장에는 빚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결혼과 독립.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 그럼 됐다. 아빠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아빠, 근데? 응? 신혼집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8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 요즘 전세금이 비싸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인 거 아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5평 연립주택, 시세 8천만 원. 은행은 5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저축을 털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감사합니다. 민수는 절을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떠안았습니다. 수정이도 결혼했습니다. 아빠, 예단이랑 예물 좀 도와주세요. 얼마? 3천만 원이요.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준호도 결혼했습니다. 아빠,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저는 노후 자금을 털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제 나이 65세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0원에 가까웠습니다. 빚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015년 아내의 죽음. 여보, 순자가 병상에 누워 말했습니다. 응,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가서. 무슨 소리야? 괜찮아. 푹 쉬어. 순자는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여보, 저 치료 안 받을래요? 왜? 치료해야지.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5천만 원이래요. 그래도 그 돈으로 당신이 편하게 사세요. 제발. 순자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치료 좀 받자. 됐어요. 저 이제 지쳤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2015년 9월 3일.
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나이 66세, 순자 나이 64세였습니다. 장례식에 세 자식이 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 편히 쉬세요. 아빠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2024년 5월 15일 운명의 전화. 오후 2시 저는 15평 연립주택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9년째.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님 맞으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아, 네. 지난달 받으신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있으십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견이요?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급한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17일 판결의 날.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젊은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가 4cm 정도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성이면 췌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순자가 걸렸던 바로 그 병. 치료는 가능한가요?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20% 정도입니다. 그것도 1년 생존율입니다. 수술 안 하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6개월. 제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5월 17일 밤 결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곧 너한테 갈 것 같아. 사진 속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난 지금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궁금해. 궁금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 민수 3개월 전.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자식들을 시험해보자.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너희가 와줄 수 있는지,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월 18일 초대장 발송. 저는 세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민수야, 아빠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줄 수 있니? 보고 싶구나. 수정에게. 수정아, 아빠가 너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준호에게. 준호야, 아빠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자. 아빠가 해줄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달에 꼭 갈게요. 다음 달. 언제가 다음 달일까요? 1시간 후 수정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주말은 어려워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 다음이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한 명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월 22일 민수의 방문. 첫 번째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가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잠깐 들를게요. 정말? 오냐, 아빠가 밥 차려놓을게. 저는 기뻤습니다. 마트에 가서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깍두기 3만 원이나 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바빠도 시간을 내주는구나. 오후 4시 민수가 왔습니다. 아빠,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민수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밥 먹었니?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어.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고. 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큰 건 아니야. 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얘기를 하면 민수가 걱정할까봐. 그럼 다행이네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많이 안 좋니?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돈 얘기를 하러 온 거구나. 뭐가? 저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 2억이요. 2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억이나? 네. 이번에 이 자금만 있으면 사업을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30분 동안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중 20분은 민수가 휴대폰을 보거나 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빠가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외롭진 않은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잖아요. 지금 제육볶음도 해 드시고. 그래. 아빠는 괜찮아. 근데 민수야, 2억은 안 돼. 왜요? 아버지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작년에 아버지가 4억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 돈은 아빠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은 무슨? 아버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민수야, 아빠도 살아야지.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시네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2억도 못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실망이에요. 민수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은 제육볶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실패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수정이하고 준호는 다르겠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똑같을 거야. 6월 5일 수정의 방문. 두 번째 시험. 수정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반찬 해드리러 갈게요. 정말? 고맙다. 아빠가 기다리게? 저는 또 기대했습니다. 수정이는 다르겠지. 딸은 아들보다 더 세심하니까. 오후 2시 수정이가 왔습니다. 아빠 반찬 가져왔어요. 어디 보자. 오, 많이 가져왔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도시락 용기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나물무침. 수정아, 내가 직접 만든 거니? 네, 뭐 그냥 간단하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용기 밑에 슈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구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맛있게 먹을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야, 괜찮아.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 아빠 혼자 사는 거 익숙해.
수정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또 시작이구나.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얼마? 1억이요. 1억. 민수보다는 적었지만 역시 큰 돈이었습니다. 수정아, 작년에도 1억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게 그때는 아빠가 안 빌려주셔서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뭐?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진짜 눈물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수정아,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기저기 아파. 병원도 다녀야 하고. 그럼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줄 수 있니? 수정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저도 요즘 바빠서요.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아빠, 그냥 혼자 다녀오시면 안 돼요. 택시 타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1억은 못 빌려준다. 왜요? 아빠도 나중에 병원비 써야 할 수도 있어. 아빠는 건강하시잖아요. 수정이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1억도 못 빌려주시는 거예요? 수정아, 아빠, 저도 아빠 딸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오빠는 8천만 원 받았잖아요. 준호는 1억 2천 받았잖아요. 전 7,800밖에 안 받았어요. 제가 딸이라서 그러시는 거죠?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슈퍼에서 산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 6월 20일 준호의 방문. 세 번째 시험. 준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찾아오다니. 들어와, 아빠가 밥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외식 사드릴게요. 정말? 네, 아버지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깃집 갈까요? 저는 기뻤습니다. 역시 막내는 다르구나. 우리는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준호는 고기를 구워주고 상추쌈도 싸주었습니다. 준호야, 넌 참 착하구나. 에이, 당연한 거죠. 아버지인데요.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응? 제가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역시나. 무슨 상황? 빚이 좀 있어요. 또? 네, 죄송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은 끊었다며? 끊었어요. 진짜로요. 그럼 빚은 어디서 났어? 그게 투자를 잘못했어요. 코인이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2020년에 내 빚 5천 갚아줬을 때 뭐라고 했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도박하지 마라. 그런데 또 빚이 생겼어? 아버지 근데 이번엔 진짜 도박이 아니에요. 코인도 도박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발 이번만. 안 돼. 왜요? 형이랑 누나는 다 받아갔잖아요. 그건 그때 일이고. 전 왜 항상 빠지는 거예요? 저만 손해잖아요. 아버지 불공평해요. 준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지금. 아버지 돈도 안 주시면서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지갑을 찾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카드가 한 장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젊은 남자분 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 아까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깃집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제 카드를 가지고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6월의 밤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실패. 아니, 실패를 넘어 배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후 8시 32분에 50만 원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준호는 도박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니, 끊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 자식 모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필요한 건 오직 돈뿐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온 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 15평 연립주택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절망의 나라. 세 자식의 방문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통장에는 큰 돈이 있었지만 저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췌장암은 서서히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8월이 되자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나 곧 죽겠구나.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지수의 고민. 그 무렵 서울 반대편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낡은 메모지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21세. 대학교 2학년. 그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서 엄마의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생구 사연동 123번지 박철수. 지수는 이 주소를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서랍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 할아버지 주소 서랍에 있어.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나봐. 엄마.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니? 엄마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게 엄마가 할아버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지수는 그 주소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일까? 9월 20일 아빠를 찾아간 날. 지수는 용기를 내서 먼저 아빠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준 주소. 박민수. 지수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민수 씨 댁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 박민수 씨 뵈러 왔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배가 나온 중년 남자. 지수는 그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 사진 속 그 사람이다. 내 아빠다. 누구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수예요. 엄마 이소영 기억하세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태어났어? 네. 그때 궁금해서 나와보던 민수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한테 딸이 있었어요? 민수는 황급히 지수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니에요. 전 그냥. 그냥 뭐. 40년 만에 나타나서 뭘 바라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닥쳐. 너 같은 거 내 딸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사기꾼. 민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날 버렸어. 이번에도 엄마처럼 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만나보고 싶어.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할아버지는 다를 거라고. 9월 23일 계획을 세우다. 지수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청소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드리는 일. 지수는 센터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돌봐드리고 싶은 어르신이 계세요. 누구? 제 친할아버지세요. 아, 가족이시구나. 근데 왜 센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가 찾아가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양보호사로 만나 뵙고 싶어요.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주소 알려줘. 내가 무료 방문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해줄게. 감사합니다. 9월 25일 오후 2시 운명의 만남. 지수는 15평 연립주택 앞에 섰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엄마가 말했던 그 할아버지. 날 다시 찾으러 왔던 그 할아버지.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죠? 그 순간 지수는 숨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노인이라기보다 해골에 가까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창백한 얼굴. 이게 내 할아버지? 지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무료 건강체크 서비스 신청하셨죠? 아, 그거. 내가 신청한 거 아닌데. 동사무소에서 의뢰하신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건강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들어오세요. 박철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한 컵라면 용기.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자녀분은요? 박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있긴 한데 바빠서 잘 안 와요.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어제 컵라면 먹었는데.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밥 해드릴게요. 제과장 보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지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지수는 골목 한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렇게 사셨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에서 컵라면만 먹으면서 혼자. 엄마 말이 맞았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 지수는 눈물을 닦고 근처 마트로 뛰어갔습니다. 첫 번째 식사. 30분 후 지수는 큰 봉지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쌀, 된장, 고기, 채소, 반찬 재료들. 할아버지,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가씨,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너무 마르셨어요.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순자가 죽고 나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할아버지 다 됐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걸 언제 다? 별거 아니에요. 어서 드세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9년 만에 먹는 누군가 차려준 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너무 맛있어. 박철수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 찾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찾았어요. 밥을 다 먹고 지수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지수예요. 박지수. 지수. 좋은 이름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엄마 혼자 저 키우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지수는 지금 혼자 사는 거예요? 네, 대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학생이. 대단하네.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박철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 그냥 일이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수를 볼 때마다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 아이가 낯설지 않지? 처음 보는데. 지수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별 말씀을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지수가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 같은 분 좋아해요.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10월 매주 토요일의 기적. 그날 이후 지수는 정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10월 5일 두 번째 방문.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지수야,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렸어. 할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드셨어요? 응, 내가 해준 반찬 먹으면서 잘 지냈어. 다행이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고 냉장고도 채워놓을게요.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는 소파에 앉아 지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익숙한 느낌이 들어. 누구를 닮은 걸까? 10월 12일 세 번째 방문. 할아버지, 오늘은 집 청소 좀 할게요. 지수야, 너 힘들겠다.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수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2시간 후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와,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나? 박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응, 정말 좋아. 고마워, 지수야.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박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눈매. 어디서 봤지? 지수의 눈은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어졌습니다. 선한 인상의 눈매.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10월 19일 네 번째 방문.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요? 산책? 오랜만이네. 언제 마지막으로 나가보셨어요? 글쎄, 한 달? 아니, 2달 됐나? 그럼 안 돼요. 바람도 쐬셔야죠. 지수는 박철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벤치에 앉아요. 응.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철수는 옆에 앉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본 지수의 얼굴. 선한 눈매, 작은 코, 그리고 오종종한 입술. 박철수는 순간 멈췄습니다. 저 입술. 오종종한 입술. 순자를 닮은 민수의 특징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 순자를 꼭 닮은 얼굴. 특히 그 오종종한 입술. 지수가 그 입술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지? 마치 가족 같아. 설마. 지수야, 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요. 할아버지 같은 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도 혼자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철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와주니까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아. 10월 26일 마지막 토요일. 지수가 5번째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오, 갈비찜? 그거 비싼 건데.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할아버지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함께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박철수는 지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밥을 다 먹고 지수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예요? 박철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마지막 한 달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 할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할아버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좋아요. 저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 고맙다. 박철수는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한테서 순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따뜻하고 포근한. 지수가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지수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괜찮아? 네, 지갑이 떨어졌어요. 지수는 황급히 지갑을 주우려 했지만 박철수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줄게. 넌 신발 신어.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지갑을 집어들다가 그 안에서 튀어나온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박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지수와 그 옆에 중년 여성.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철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소영. 40년이 지난 얼굴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한 세월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한 눈매. 바로 그 눈매. 초승달처럼 휘어진 선한 눈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얼굴. 이소영과 똑같은 선한 눈매. 그리고 순자를 닮은 민수의 오종종한 입술. 두 사람의 얼굴이 지수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낯설지 않았구나. 엄마의 선한 눈매와 아버지의 입술을. 이소영의 눈과 민수의 입을.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 이름이 혹시?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소영이에요. 20여 년 만의 진실. 그 순간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황급히 박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철수는 지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너는?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는 22년 전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이소영의 딸이에요. 그럼 넌? 네. 할아버지가 지우라고 하셨던 그 아기예요. 박철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할아버지. 지수가 박철수를 거실 소파로 부축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고. 그래, 그랬어. 나는 다시 찾아갔어. 근데 이미. 엄마가 이사 가버려서 할아버지는 저희를 못 찾으셨죠. 그래.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내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수가 박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셨다고.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박철수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이소영 씨는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셨어요. 박철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찾았더라면, 너희를 도와줬더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저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고. 후회 없다고.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라고.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찾아오면 할아버지가 놀라실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로 먼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박철수는 지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소영의 선한 눈매, 민수를 닮은 오종종한 입술, 그리고 순자처럼 따뜻한 미소. 그래서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온 거구나.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다는 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박철수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어진 인연. 엇갈렸던 운명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10월 28일 마지막 독백. 지수가 떠나고 박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그 통장을 펼쳐 잔액을 쳐다봤습니다. 잔액 39억 8,754만 2,300원. 약 40억. 박철수는 천천히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이었지. 2009년. 내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어. 50년 동안 일했던 목공소 자리, 그리고 순자 친정집 터. 그게 다 보상 대상이었어. 처음엔 5억 정도 받았어. 그런데 목공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 그 땅 근처에 또 땅을 사라고. 재개발이 더 확대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3억을 더 투자했어. 그 후에 그 땅값이 10배가 됐어. 갑자기 30억이 된 거지. 박철수는 통장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지금 40억이 조금 안 돼. 근데 말이야. 이 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혼자 컵라면 먹으면서 죽어가는데. 자식들도 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냥 4억 정도 있는 줄 알지. 내가 일부러 숨겼거든. 왜냐고? 시험하려고. 자식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알았어. 자식들은 4억도 탐냈어. 만약 40억인 걸 알았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이었어. 나는 이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도 못 샀어. 하지만 박철수는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수는 달랐어.
지수는 이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찾아왔어. 그냥 나를 사랑해줬어. 40년 전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나를 살렸어. 박철수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돈이 주인을 찾아갈 것 같아. 진짜 주인을. 10월 29일 유언장 작성. 박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박철수님, 확실하신 거죠? 전 재산을 손녀분께? 네, 확실합니다. 자녀분들이 상속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줬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지우라고 했던 그 아이가 40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저를 살렸습니다. 제 친자식 셋은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4억이 있는 줄 알고 그걸 탐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40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억이요? 네. 토지 보상금과 투자로 생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버리려 했던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박철수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습니다. 40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박철수는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을 제 관 속에 넣어주세요. 관 속에요? 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해주세요. 그럼 장례 후가 아니라 장례 중에요? 네, 정확히는 장례식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탐냈던 4억이 아니라 40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언장 개봉할 때 제 손녀 박지수를 꼭 불러주세요. 연락처는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종이에 지수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손녀분을요? 네. 지수는 제 자식이 아니라서 장례식에 올 명분이 없을 겁니다. 민수가 절대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유언장 개봉 당일 아침에 지수에게 전화해서 장례식장으로 와달라고 해주세요. 유언 집행인으로서 참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일 마지막 순간. 아침 일찍 지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점심 해드리러 갈게요. 박철수는 전화를 받으며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는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오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단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정말요? 응.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보면 얘기해 줄게. 무슨 말인데요? 다음 주에 말해 줄게. 약속.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꼭 봬요. 그래, 꼭. 전화를 끊고 박철수는 알았습니다. 다음 주는 없을 거야. 11월 2일 마지막 목소리. 다음 날 오후 2시.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순자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나 곧 갈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지수 잘 부탁해. 박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몸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청력마저 사라져가려는 절대 고독의 찰나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할아버지 눈 떠주세요. 제발. 지수가 박철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보자고 하셨잖아요. 할 말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수의 울음소리. 할아버지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막 할아버지 찾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박철수의 차가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지수는 박철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이 너였다는 게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가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라니 나를 위해 우는 소리라니 할아버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마지막 한 달 너를 만나서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지수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화롭게 119가 왔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어제 오후 3시경입니다. 사인은 자연사로 보입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셨네요. 지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혼자 투병하고 계셨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지수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나 지금 바쁜데. 아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어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왔는데 이미. 알았어. 내가 지금 간다.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관속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세 자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6개월 동안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20년 전 지우려 했던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 아이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렸다는 것을, 아버지 통장에 40억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그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아침, 2024년 11월 4일 오전 9시, 장례식 3일째가 밝았습니다. 빈소에는 세 자식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 수정, 준호. 그들은 밤새 유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 오늘 장례 끝나면 바로 은행 가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는? 사망증명서 가져가면 은행에서 처리해줘.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나 당장 다음 주에 돈 필요한데.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 박철수님의 유족분들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 집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오늘 오전 10시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 지금 공개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정확히 10시에.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셔야 합니다. 한 분이요? 누구요? 박지수 씨입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지수 씨. 고인의 손녀분이시죠. 제가 아침에 연락드렸고 곧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정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손녀가 누구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시 50분 지수의 도착. 실례합니다. 빈소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곧장 관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 수정, 준호는 멀리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저 애가 누구예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는 애야. 민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시 유언장 공개.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 박철수님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장의사를 쳐다봤습니다. 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지금이요? 네. 고인의 유언입니다. 장의사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박철수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유언장을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하셨고, 여러분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2024년 10월 29일 작성. 유언자 박철수, 1949년생.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제1조. 재산 목록. 본인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서울시 연립주택, 시가 1억 2천만 원. 예금 은행 잔액 39억 8,754만 2,300원. 보험금 인생생명보험 3천만 원. 총 재산 41억 1,754만 2,300원. 순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41억.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4억이 아니라 40억.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2조. 상속. 본인의 전 재산 41억 원을 다음과 같이 상속합니다. 손녀 박지수 40억 원. 장남 박민수 1원. 차녀 박수정 1원. 삼남 박준호 1원.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원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제3조. 상속 이유. 본인이 이렇게 유언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민수야. 22년 전 너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갔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소영. 나는 이소영에게 50만 원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일주일 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를 지웠다고 믿었다. 22년 동안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낳아서 22년 동안 혼자 키웠단다. 그 아이가 바로 박지수다. 지수는 내 딸이다, 민수야. 내가 도망쳤던 그 아이.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22년 후 죽어가는 나를 찾아왔다. 나를 살렸다. 빈소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4조. 마지막 시험. 본인은 지난 6개월 동안 너희 세 자식을 시험했다. 2024년 5월 15일 나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나는 수술을 거부했다. 대신 너희를 시험하기로 했다.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가 와줄 수 있는지. 민수야. 5월 22일 너는 왔다. 30분 동안 함께 밥을 먹었다. 그중 20분은 내가 휴대폰을 보거나 돈 얘기를 했다. 너는 2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거절하자 너는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시네요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3개월간 연락하지 않았다. 수정아. 6월 5일 너는 왔다. 반찬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슈퍼에서 산 도시락이었다. 너는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아빠, 저도 바빠요.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했다. 준호야. 6월 20일 너는 왔다. 고깃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너는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거절하자 돈도 안 주시면서 왜 부르시는 거예요? 라고 했다. 그리고 화장실 간다며 나가더니 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갔다. 그날 밤 너는 그 카드로 카지노에서 50만 원을 썼다. 너희 세 자식은 모두 시험에 떨어졌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 수정이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각 자녀분들께 드릴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첫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민수님 받으십시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과 계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영수증 명세서,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 비용 및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 사업 자금 8천만 원, 합계 1억 8천만 원, 연 5% 복리이자 적용 2024년 기준, 현재 가치 3억 2,400만 원.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진 빚이다, 민수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수정에게 두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수정 영수증 명세서, 대학 등록금 1,800만 원, 결혼 예물 및 예단 3천만 원, 남편 병원비 3천만 원, 합계 7,800만 원, 연 5% 복리이자 적용, 현재 가치 1억 5,600만 원. 수정은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세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준호 영수증 명세서, 대학 등록금 2,2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1억 2천만 원, 도박 빚대납 5천만 원, 도난카드 사용액 50만 원, 합계 1억 9,250만 원, 연 5% 복리이자 적용, 현재 가치 3억 800만 원.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5조, 빚의 처리. 본인은 이 빚을 너희에게 청구하지 않겠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준 것이니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빚을 청구할 권리를 박지수에게 양도한다. 지수가 원한다면 너희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수가 원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택은 지수에게 달려있다. 민수, 수정, 준호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제6조, 지수에게.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먼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우려 했던 것. 내 엄마와 너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 내 엄마가 혼자 고생하며 너를 키우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수야, 너는 할아버지의 구원이었어. 마지막 한 달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와줬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함께 산책했지. 할아버지는 그 한 달이 7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40년 동안의 죄책감도 9년 동안의 외로움도 내가 모두 씻어줬어. 고맙다, 지수야.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해.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제7조, 지수의 선택권. 지수야,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민수, 수정, 준호가 너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들에게 각각 1억씩 총 3억 원을 나눠줄 수 있어. 이것은 내 권리야. 내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내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지수야. 진짜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란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컵라면 먹으며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오지 않았어. 이제 와서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건 내가 판단해라.
용서는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선택은 내가 해라, 지수야. 빈소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여 읽었습니다. 제8조. 경고. 민수야, 수정아, 준호야. 잘 들어라. 만약 너희가 하나, 지수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두 번째, 지수를 협박하거나 세 번째, 상속소송을 걸거나 네 번째, 지수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거나 다섯 번째, 지수를 외면하거나 모욕한다면 지수는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받은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은 생전에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변호사님은 1년간 지수를 지켜볼 것이다. 지수가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너희의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 지수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진짜 가족이 되어라. 둘째, 영원히 빚쟁이로 살아라. 선택은 너희가 해라.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몸을 떨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9조. 지수에게 마지막 말.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할아버지를 처음 찾아왔을 때를 기억하니? 요양보호사로 왔었지. 할아버지는 그때 물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너는 대답했지. 그냥 할아버지 같은 분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어. 너는 천사라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낯설지 않았어. 마치 가족 같았어. 나중에 알았지. 내 눈은 내 엄마 이소영을 닮았고 내 입술은 내 아빠 민수를 닮았다는 것을. 너는 할아버지 피를 받은 진짜 손녀였어. 하지만 지수야,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랑이야. 할아버지의 친자식 셋은 피를 나눴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떨어져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지수야, 이 40억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에게 준 사랑의 대가란다. 너는 할아버지에게 밥을 해줬어. 너는 할아버지를 웃게 해줬어. 너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줬어.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렴. 이 돈으로 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도 이루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렴.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를 생각해줘.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지수. 할아버지는 내 덕분에 행복했어. 2024년 10월 29일. 박철수.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빈소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수정은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박지수님, 고인께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녀는 민수, 수정,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은 지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진짜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지수는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싶어요. 시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1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싶어요. 1년 후. 그때 제가 결정할게요. 여러분을 용서할지 말지. 지수는 다시 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결정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발인 후 민수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 40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어. 너를 2번 버렸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늦었지만. 아버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후에 봐요. 그때 제가 판단할게요. 아버지가 진심인지 아닌지.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1년도 못 기다리시겠어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아빠가 외로우실 때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만 생각했어. 아빠한테 택시 타고 병원 가시라고 했어. 진짜 최악의 딸이었어.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수야.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할아버지를 혼자 두셨어요?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에요. 1년 후에 보여주세요. 진짜 뉘우쳤는지. 지수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지수라고 부르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전 아직 아저씨를 삼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1년 후에 아저씨가 정말 변했으면 그때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할게. 제발 믿어줘. 보여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1년 후 2025년 11월 4일 박철수 일주기. 박철수의 산소 앞 4사람이 서 있습니다. 민수, 수정, 준호, 그리고 지수.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입니다. 수정은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준호는 깔끔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4사람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합니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저 사업 정리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공소를 열었어요. 아버지처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나무를 만지면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정이 나섭니다. 아빠, 저 매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 배달 봉사를 해요. 제가 아빠한테 못 해드린 걸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고 싶어서요. 수정도 울고 있습니다. 준호가 나섭니다. 아버지, 저 도박 끊었어요. 상담센터 다니고 있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지만 하나씩 갚고 있어요. 3사람은 지수를 쳐다봅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바람만 불어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1년 동안 하늘에서 지켜보셨어요. 정말 변했는지. 지수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3사람을 마주봅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냅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민수에게 첫 번째 봉투를 건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목공소 키우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가구를 만들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지수는 수정에게 두 번째 봉투를 건넵니다. 이 돈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에요. 수정은 울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지수는 준호에게 세 번째 봉투를 건넵니다. 삼촌, 준호는 처음으로 삼촌이라는 호칭을 듣고 눈물을 쏟습니다. 이 돈으로 빚 갚으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삼촌을 믿으셨을 거예요. 준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지수는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리지 마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수는 다시 묘비를 향해 돌아섭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용서는 아름다운 거라고. 지수는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네 사람은 함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산소 앞에 무릎 꿇은 네 사람. 그 위로 하늘에서 햇살이 비춥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 깊이 뉘우친 걸까요? 여러분이 지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 아니면